수연아, 너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새 장가갈 거니까 새 며느리가 앉아야지. 엄마, 소영이 데려왔어요. 아니, 당신까지 왜 이러는 거예요? 수연 씨, 이제 자리를 비켜주세요. 여기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좋아요. 기억해두세요.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을 거니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수연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21해 전 26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을 때부터 변하지 않은 습관이죠. 남편 민수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수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시작이군요. 작은 투룸 아파트에 부엌에서 수연은 손에 익은 동작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져다 드릴 반찬부터 만들어야 하거든요. 무청 김치,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수연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20년 넘게 반복한 일이니까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수연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정숙 시어머니는 올해 70이 되시죠.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한국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한 시절도 버텨내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수연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 수연은 무청 김치를 버무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고마워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사랑하지만 가족은 아닌 거리감이랄까요? 사실 수연도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시고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구박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늘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가가려 하면 살짝 물러서시고 가까워졌다 싶으면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말로 선을 긋곤 하셨죠. 반찬을 담은 용기들을 보자기에 싸면서 수연은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남편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런 역할들만 있을 뿐 정작 수연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연아, 뭐하고 있어? 민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잠옷바람에 맨발로 나온 민수를 보며 수연은 자동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요. 어머니 댁에 가져다 드릴 반찬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 수고해. 오늘도 가야 해? 네. 어제 어머니가 무청 김치 떨어져 간다고 하셨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문을 엽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말하죠.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네. 수연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고마워한다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민수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스타일이죠. 수연이 힘든지 외로운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민수 씨,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거 다음 주까지는 모든 준비 끝낼 거야. 장소도 예약했고 음식도 주문했어. 친척들 연락도 다 했고.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샤워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보자기 매듭을 꽉 묶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간소해졌어요. 서로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을 뿐 감정이나 마음을 나누는 일은 드물죠. 시어머니 댁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수연은 일주일에 3번은 이 길을 오가죠. 반찬 가져다 드리고, 장 받아 드리고, 청소 도와드리고, 때로는 그냥 안부 인사차 들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하시죠. 누구에게든 의존하는 걸 싫어하시면서도 며느리의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수연아, 왔구나. 시어머니 정숙은 대문을 열어주며 말합니다. 반갑다는 인사라기보다는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익숙해요. 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그저 그렇지. 나이가 나이인데 아픈 데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반찬은? 네,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수연은 익숙하게 보자기를 풀고 반찬들을 꺼냅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그건 여기에, 저건 저쪽에 하고 지시하십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요. 이 집의 냉장고 구조는 이미 다 외우고 있거든요. 무청 김치 잘 담갔네. 맛있겠어. 네, 어머니 입맛에 맞게 담갔어요. 민수는 잘 있지? 요즘 사업은 어때? 네, 잘 있어요. 사업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표면적인 안부, 며느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의 관심. 수연도 이제 익숙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어색해지곤 했거든요. 참, 내 칠순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수가 제대로 하고 있나? 네, 민수 오빠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장소도 예약했고 음식도 주문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칠순잔치는 한 번뿐이니까 제대로 해야 해. 친척들도 다 올 거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칠순잔치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축하받을 날이 온 거니까요. 수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수연아, 그날 너도 한복 입고 와라. 예쁜 걸로.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입고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도 선선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수연은 생각합니다. 비록 때때로 허전하고 외롭긴 하지만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다고 여겨왔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시고 남편도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며 수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의문표 하나가 자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수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을 뿐. 칠순잔치 당일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으며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색깔로 골랐어요. 한복을 입을 때마다 수연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결혼할 때 선물해 주신 한복이거든요. 시어머니께 잘해드려라.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수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은 정말 예쁘게 입었네.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합니다. 민수도 정장 차림이에요.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정식으로 차려입고 나가는 날이네요. 수연은 마음이 설렙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민수 씨도 멋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 오늘 엄마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런 날을 맞으시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아들로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수연은 괜히 뭉클해집니다. 이런 날에는 정말 가족이라는 게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차 안에서 민수와 수연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애는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친척들이 대부분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민수의 사촌형들, 고모들, 이모들까지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던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오라고만 하셨어. 아마 감사 인사 같은 거 아닐까?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아서 수연도 반가웠어요. 특히 시누이 미선이가 아이들과 함께 온 모습을 보니 더욱 좋았습니다. 언니, 한복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미선이가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시누이지만 친동생처럼 잘 지내는 사이예요. 고마워, 미선아. 이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와, 그럼 정말 의미 있는 한복이네. 너도 정말 예뻐 보인다. 엄마 어디 계셔? 빨리 인사드려야지. 시어머니는 연회장 한가운데 마련된 특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운 분홍빛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정말 기품이 있으셔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머리도 고급스럽게 손질하셨어요. 주변에는 친척 어른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 수연은 시어머니께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축하드려요. 수연아, 너도 한복 예쁘게 입었네. 고맙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회가 시작되고 축하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친척 대표 인사, 동네 이웃분들 축사, 그리고 자식들의 감사 인사까지. 민수도 무대에 올라가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셨어요. 수연도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옆자리에 앉은 미선이가 수연에게 속삭입니다. 그러게. 이런 날이 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분들부터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가족들이 메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자리, 그 다음은 민수, 그리고 수연이 앉을 차례였어요. 수연이 의자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수연을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이실까 하고 돌아보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너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 순간 수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새 장가 갈 거니까 이제 새 며느리 들어와야지. 너는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여기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수연이 다시 보니 문으로 들어오는 건 민수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연이 모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메인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어요. 엄마, 소영이 데려왔어요. 소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는 수연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20대 후반쯤 될까요? 예쁜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고 수연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어요. 어서 와, 소영아. 여기 앉아라. 시어머니는 소영을 수연이 앉으려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민수 씨.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수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린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 이제 가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수연은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놀란 표정들, 그리고 어떤 이는 안쓰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수연아, 빨리 나가. 사람들이 다 보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2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그만해도 돼. 새로운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마치 오래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수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창피하고 분하고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수연은 연회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내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수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흩날려도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단정하게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수연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그냥 이상한 복장일 뿐이었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수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감정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언니였어요. 수연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수연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혜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이상해. 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수연은 다시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언니,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시어머니 칠순잔치 간다고 하지 않았어?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일어난 일, 시어머니가 한 말, 민수와 그 젊은 여자 소영의 모습까지. 혜진은 중간중간 세상에 말이 안 돼. 그런 미친 일이 어디 있어 하며 분노했어요. 수연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혼자 있으면 안 돼. 괜찮아, 언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택시 타고 바로 와. 혜진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수연에게 편한 옷을 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한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으니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복을 벗으면서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거든요. 20년이야, 20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수연의 손을 꽉 잡고 들어주었어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지.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거야. 그런데 언니, 나 지금 정말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직장도 없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내 집에서 지내. 얼마든지 있어도 돼. 그리고 수연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혜진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20년 동안 헌신한 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림받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끝난 일인데. 되갚아줘야지. 하지만 내가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연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생각해봐. 시어머니나 민수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일까?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약점 하나 없었을까? 수연은 혜진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민수의 사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금 문제라든지 장부 정리 같은 것들 말이죠. 시어머니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가끔 이상한 얘기들을 하셨고요. 세금 아끼는 방법이 있다든지 신고 안 해도 되는 소득이 있다든지 하는 말씀들 말이에요. 있긴 해.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기자 출신인 거 알지? 탐사보도부에서 몇 년 일했어. 이런 일들 파헤치는 건 전문이야. 혜진은 노트북을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정말 빨랐어요. 일단 민수 사업체 이름이 뭐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주소하는 거 있어? 수연은 기억나는 대로 혜진에게 알려줬습니다. 민수의 회사명, 시어머니가 소유한 건물들,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까지. 아, 그리고 민수가 가끔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있었어.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거야. 그게 바로 비자금이야.
세무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지. 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거네. 역시 여기 있었구나 하며 중얼거렸어요. 수연아, 이거 봐. 너희 시어머니가 소유한 건물 중에 하나, 여기 불법 증축 신고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임대인들 민원도 엄청 많고,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신고 내역들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이 전혀 몰랐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그리고 민수 회사도 문제가 있네. 작년에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어.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갔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민수가 말 안 했는데. 당연히 안 했겠지. 부인한테 그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야, 언니?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너를 따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문제가 터지면 너는 모르는 일로 만들려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원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수연이 물어봐도 복잡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죠. 그럼 언니,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 일단 민원을 넣는 거야. 익명으로. 불법 건축물 신고, 세무서에 비자금 의혹 제보, 언론사에도 제보할 수 있고, 혜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까지. 하지만 수연아,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 정말로 할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연회장에서 받은 굴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나는 복수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고 싶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 그거면 충분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지. 혜진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준비하자. 급하게 할 일은 아니야. 오히려 차근차근 해야 실수가 없어. 그날 밤 수연은 혜진의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늘 수동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다시 내가 찾을 거야. 수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되는 아침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은 혜진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기자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혜진의 집에서 일어나는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어머니 반찬도 민수 아침밥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점점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너희 시어머니 건물 임대차 신고 내역인데 실제 임대료와 신고한 임대료가 달라. 혜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그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다른데? 실제로는 월 100만 원씩 받는데 신고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 거지. 수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평소에 법대로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말이죠. 그럼 이걸 어디에 신고하면 돼? 국세청이랑 지방자치단체 둘 다야. 임대소득 탈루는 생각보다 큰 문제거든. 특히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어. 혜진은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수연은 혜진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일 해도 되는 건가? 응, 잘했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이제 전송만 하면 돼. 수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칠순잔치 날의 굴욕이 떠오르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으면서 한 말들, 그 차가운 표정들이 생생했거든요. 클릭.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첫 번째 완료. 이제 민수 쪽을 알아보자. 혜진은 민수의 회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기억을 되살려 혜진을 도왔어요. 민수가 가끔 집에서 했던 통화 내용들, 현금 거래 얘기들, 장부 정리하는 모습들까지. 민수가 매달 현금으로 받는 돈이 있다고 했지? 네, 그런 얘기했어요.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거라고.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탈세의 증거야.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명백한 세무상 문제거든. 이런 걸 비자금이라고 해. 혜진은 민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까지 알아봤어요. 혜진의 탐사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 봐. 민수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중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 여기도 세무조사 받은 적이 있고, 그럼 민수도 연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거래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특히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더더욱. 수연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니 전혀 몰랐어요. 아니, 모르게 했던 걸까요? 며느리는 이런 일에 끼워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이제 이 내용들도 세무서에 제보해보자.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신빙성이 높을 거야. 혜진과 수연은 민수 회사의 의혹들도 정리해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익명 제보였지만 구체적인 거래처명, 현금 거래 규모, 시기까지 상세하게 작성했어요. 수연아, 이제 언론사에도 제보해볼까? 언론사요? 그럼 기사로 나오는 건가요? 바로는 아니겠지만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 취재를 할 수도 있어. 특히 부동산 관련 탈세 문제는 요즘 핫 이슈거든. 혜진은 예전 동료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동산 탈세 의혹과 민수 회사의 비자금 문제를 자세히 전달했어요. 내 후배가 탐사보도부에 있거든. 관심 있어 하네. 요즘 이런 소재 찾고 있었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왜? 후회돼요? 후회라기보다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한 일인 게 들키면 어떻게 하죠? 수연아, 이런 일은 시간이 걸려. 당장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야. 그리고 익명신고니까 들킬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로부터 며칠 뒤 수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세무서 직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소식을 전해준 건 시누이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한테 세무조사가 나왔어. 미선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세무조사? 왜?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장부며 통장이며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뒤지고 갔어. 엄마가 완전 화나셨어.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어? 일단 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갔는데 엄마가 변호사랑 세무사 찾고 있어. 언니도 알지? 민수 오빠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헷갈렸어요. 미선아, 그래서 민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오빠도 완전 당황한 상태야. 회사 일로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그런데 언니, 오빠가 언니 찾고 있어. 나를? 응.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 같던데. 혹시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 수연은 민수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미선아, 나는 오빠랑 할 말 없어. 이미 끝난 사이잖아. 언니, 그래도. 미선아, 너도 그날 봤잖아. 칠순잔치에서 어머니랑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미선이는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했어. 나도 그때 말리려고 했는데. 말렸어?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 언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이미 결정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빠도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고.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구나.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혜진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진짜? 벌써 세무조사가 나갔어? 네, 미선이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화나셨대요. 그럼 제보가 받아들여진 거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는데? 보통은 몇 달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회사에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어머니의 건물들도 불법 증축 문제로 구청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수연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민수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너희 시어머니 기사가 또 났어. 혜진이 신문을 들고 와서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일간지에 꽤 큰 기사로 실렸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은닉 의혹 부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수연은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큰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민수 쪽이야. 혜진이 컴퓨터를 켜서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 비자금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면 수억 원 대일 수도 있대. 이 정도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거야.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큰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가요? 민수 씨와 정숙 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연 씨가 가족이시니까. 저는 이미 그 집안과는 관계가 끝났는데요. 그래도 20년간 함께 사셨으니까 아실 만한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혜진에게 눈짓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나한테 연락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아마 가족관계 조회에서 찾았을 거야. 기자들은 그런 정보 구하는 게 일이니까. 만나야 할까요? 지금은 안 돼. 자칫하면 내가 제보한 걸 들킬 수도 있어. 일단 피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수의 회사 세무조사 결과 상당한 규모의 탈세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연관성까지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정말 큰일이 될 것 같아. 혜진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회사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민수가 이런 규모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수연아, 소영이는 어떻게 됐을까? 민수랑 결혼하려던 그 여자 말이야. 수연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의문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미선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언니, 소영이 사라졌어. 뭐라고? 민수 오빠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 완전히 잠적한 것 같아.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완전 망연자실한 상태야. 회사 문제도 문제인데 결혼하려던 사람까지 사라지니까. 엄마도 너무 화나셔서 민수 오빠한테 화풀이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엄마도 세무조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셔.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고 추가 세금도 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언니 정말 이상해. 뭐가? 누가 이런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엄마나 민수 오빠나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신고했을까 하면서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미선아, 혹시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언니를? 아니야, 전혀. 오히려 언니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엄마도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고 하시더라. 수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한다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선아, 그런데 민수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응. 더 간절하게.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언니가 그리워진다고 해. 소영이는 도망갔는데 언니는 2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혜진이 물어봤습니다. 민수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대? 네. 소영이가 도망간 뒤로 더 심해졌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려울 때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법이거든. 그때 수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수연아, 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너무 많아. 수연은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 시작했어요. 수연이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잘했어. 지금 만나면 안 돼. 혜진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혜진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수연아, 나야. 문 좀 열어라.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지? 혜진도 당황했습니다. 일단 만나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 전의 당당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은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혜진은 자리를 피해 주었고 수연과 시어머니는 마주 앉았어요. 수연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20년 동안 고생한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수연아, 제발 민수랑 다시.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래, 내가 그럴 만도 하지.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했지? 우리 집안 망하게 한 거.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어. 순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켰을까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했지? 정말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추측일까요? 수연아, 괜찮아? 혜진이 수연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들킨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어. 설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해? 그냥 누군가는 의심해보고 싶은 거 아닐까? 하지만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한 일이 옳았던 걸까?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뭘? 이 모든 일들. 복수든 뭐든. 너무 무거워졌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 혜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이미 시작된 일이야.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언니, 나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는 내가 싫어졌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마음만 들었어요. 수연아, 잠깐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20년 동안 착하게 살아온 내 모습 때문이야. 하지만 상대방은 어때? 민수나 시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해했어? 칠순잔치에서 너를 내쫓을 때 이런 죄책감을 느꼈을까? 혜진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미선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검찰 조사받으러 갔어. 구속될 수도 있대.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걸까요? 정말? 언제? 오늘 아침에. 변호사랑 같이 갔는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 탈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계셔? 완전 패닉 상태야. 민수 오빠까지 이렇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셔. 그런데 언니 정말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엄마가 자꾸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보려고 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어.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설탐정이라니 정말 들킬 수도 있겠네요. 사설탐정이?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 생각에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들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제보했을 것 같다는 거야.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고? 네. 이제 정말 들킬 것 같아요. 수연아, 진정해. 익명으로 한 일이니까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수연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사설탐정으로 보이는 사람이 혜진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수연 씨 계신가요? 중년 남자가 인터폰을 눌러 물어봤습니다. 수연과 혜진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으니 그 남자는 한참 서성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혜진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나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할까?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내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내자. 수연과 혜진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할 물건들만 챙겨서 혜진의 친구 집으로 피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수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수연아, 내가 벌인 게 아니야. 민수와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의 결과야. 내가 제보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일이야. 하지만 내가 계기를 만든 건 맞잖아. 수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니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배우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고? 수연은 미선에게서 들은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응. 민수 오빠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주도한 일이라고 했대. 그래서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수가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군데?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 오빠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수연은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고? 네.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보통 이런 일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뒤에 더 큰 손이 있을 수 있어.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민수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인 걸까요? 자신이 복수한 대상이 사실은 더 큰 피해자였던 건 아닐까요? 언니, 그럼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민수도 잘못한 건 맞아.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해서 탈세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이렇게 복잡한 사건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칠순잔치에서 받은 굴욕감, 20년간 쌓인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작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수연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어요. 언니, 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들, 지금 내가 느끼는 복잡한 마음들 모두 다. 수연은 인터넷으로 상담센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후 수연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따뜻한 느낌의 여자 상담사가 수연을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칠순잔치에서의 굴욕,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요. 상담사는 수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 씨,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2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진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하느냐예요. 건강하게요? 네. 복수는 결국 자신도 상처받게 하거든요. 수연 씨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 그 증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복수가 아닌 수연 씨만의 진짜 행복 말이에요. 상담을 받고 나온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언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또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말한 그 배우 인물이 잡혔어. 시아버지 친구야. 그 사람이 민수 오빠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한 거래.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럼 민수는? 오빠도 어느 정도 피해자인 걸로 밝혀졌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던 거야. 전화를 끊고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 수연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일하기로 했어? 혜진이 기뻐했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카페 일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매장을 정리하는 일들이 수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 밝게 인사하자 손님들도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카페 사장 김 사장님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수연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수연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혼자 오는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조용히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연은 자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민수가 나타난 거예요. 수연아.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를 보자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쳐 보이고 늙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어요? 미선이가. 걱정되어서 알아봤어. 민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연아, 나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리고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 씨,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수연아, 제발. 나도 피해자였어. 아버지 친구한테 속은 거야.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설사 민수 씨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저한테 한 일은 변하지 않거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칠순잔치 날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20년 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새 여자와 손잡고 들어오면서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 소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어려우니까 떠났죠? 저는 20년을 함께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버렸잖아요. 그때 카페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분은 지금 가실 거예요. 수연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안 되겠니?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수가 카페를 나간 뒤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민수가 왔었어. 거절했어.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 잘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수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자신은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된 거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제 카페의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수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을 인정해서 책임을 맡겨준 거였습니다. 수연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김 사장님이 수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처음 왔을 때는 눈빛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밝고 자신감도 넘치고. 수연도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수연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카페는 점점 수연만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특히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수연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인사가 수연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교감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못 느꼈던 소속감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수연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 여성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칠 후 또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자연스럽게 수연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 분위기가 참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이 편해요. 비슷한 경험이요? 이혼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수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수연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연의 주변에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수연 씨, 혹시 작은 모임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모임이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 많잖아요. 수연은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카페 문 닫고 난 후에 사용하세요. 이런 모임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이죠. 매주 화요일 저녁 카페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10명 가까이 되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각자의 상처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 바람기 때문에 이혼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견디다 못해 나왔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어요. 물론 복수에 관한 부분은 빼고 말이죠. 칠순잔치에서 쫓겨났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저에게는 해방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힘들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수연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어요. 미선이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많이 아프세요? 뇌졸중이래. 지금은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고.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병원에 계신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면회는 할 수 있어? 응.
가족들만 가능한데 언니도 법적으로는 아직 가족이잖아.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혜진과 상의해 봤습니다. 가보고 싶어? 모르겠어.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른 분이니까. 그럼 가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다음 날 수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시어머니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수연을 알아보셨어요. 수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수연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은 주저하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수연아, 고마웠어. 20년 동안.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원망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카페 모임에서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잘했어요, 수연 씨. 미워하면서 사는 건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칠순잔치 날 나는 쫓겨난 게 아니었어. 해방된 거였지.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